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해보죠. 자, 오늘 오전엔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오후에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하겠다. 이러한 또 입장을 밝혔군요. 그 뉴스원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지금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음성 직접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예, 이재명 후보 음성이었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대선 승리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 도입 요구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특검을 받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조건들, 이를테면 뭐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범죄 사실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는 건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SNS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 이런 글을 올려서 좀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일단 특검에 대한 입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씩 더 바뀌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지율 부진이고 그게 분명해진 것은 이것을 털지 않으면은 그 지지율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이것을 털었을 경우는 지지율이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하거든요.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같은 경우에도 털었는데 결국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을 지금은 본인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특검을 수용한 것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확실하게. 과거에는 이제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한 조건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또는 뭐 예컨대 부산저축은행 관련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의 물귀신 작전처럼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죠.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발언은 진정성이 없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딱 무조건 조건 걸지 않고 내가 받겠다. 그다음에 너도 그러면 고발사주에 대해서 특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진 작가님 지금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윤석열 후보가 조건을 걸은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한 주장까지 끄집어내서 뭐 지금 말하는 지금 이제 뭐 본문대로 보면 고발사주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같이 가자는데 범죄 사실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고 하는 건 취재도 안 맞고 특검을 회피하는 물귀신 작전이란 말을 한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쌍특검은 받기로 했어요. 이미 윤석열 후보가. 근데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 이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사실은 후보가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호도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무슨 얘기를 안 했다고요? 부산저축은행을 쌍특검으로 하자는 말을 오늘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잘못하신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고 했다고요 오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장을 일단 인정을 해주셔야죠. 제 주장은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불분명해? 이재명 지사는 조건 없이 특검을 받겠다고 말을 해서 딱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깔끔한 거죠. 끝난 거죠. 그럼 깔끔하게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마치 무슨 단 얘기 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 인터뷰랑 사실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사실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의 입장도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곧 민주당의 입장인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나는 아직 불분명하다. 의도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무조건 받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딴소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못 합니까? 예. 자, 뭐 사실관계를 민동기 평론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정확하게
무조건 받겠다 이런 거였습니까? 받겠다는 거였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을 말을 할 때 예, 예. 앞서 이제 김성애 소장님이 얘기한 그 발언을 꺼낸 거죠 지금. 예, 예. 네. 그래요. 아무튼 뭐 특검에 대한 입장 일단은 뭐 두 후보 입장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 네. 또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 또 협상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내대표끼리도 좀 얘기가 진척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 계속 날을 세웠는데 또 갑자기 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얘기도 진 작가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또 철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뭐 기본소득이 이 시리즈를 갖고 나왔는데 그 아젠다로 던지기가 좀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 봐도 이건 지금 족보가 없는 이론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 뒤를 밀리고 그걸 갖다 애들립으로 이제 쳐왔단 말이죠. 뭐 식당 총량제라든지 주 4일제라든지 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막 던졌는데 이게 충분한 정책적 숙고를 거쳐가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때 그 대장동 사태에서 모면을 하기 위해서 약간 뭐랄까 시선 분산용으로 던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현되지 않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철수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당하고 입장을 충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선거용으로 예산을 갖고 걸고 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정 갈등이 번지고 이러면은 또 친문 지지자들이 또한 뭐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처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랑 시장을 자주 갔는데 예. 아침 일찍 갔어요. 그럼 할머니가 갔을 때 이제 물건값을 부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친 다음에 안 판다 그러면 아예 안 하고 가 이렇게 했는데 예. 마수걸이라 그러죠.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파는 거를 못 팔면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가격 협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상인의 정신을 잘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안 되면 철회하고 새로운 가격으로 도전하고 어쨌든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한다고 했지만 또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50조 원을 들여서 확장 재정을 펼쳐서 소상공인을 돕자라는 제안 이것을 본인이 이제 집권하면 초반 100일에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쨌거나 국가부채를 발행하는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동의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사이에 같이 할 수 있는 교집합이 생긴 거죠. 그럼 그 부분부터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재정 건전성 얘기 핑계 대지 말고 논의에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이 어제도 저희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만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합류를 놓고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간의 견해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이제 그 아래 직책인 상임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위원장을 배치를 하고 예. 선대위에서 독립된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도를 보면은요,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혁신위의 존재와 기구 이름조차도 금시초문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좀 중구난방입니다. 보도를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뭐 김병준 위원장이 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과연 정권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회의적인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중반쯤에 1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김한길 전 대표하고 김병준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론 계속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별동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머드급 선대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몽골 기병대였으면 이미 나와서 진격을 점령했을 것이다. 진격해서 속도를 더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이해찬 전 대표하고 어제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최근 지지율 정체에다가 선대위 개편론이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원투수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중론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올드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선대위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오늘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월요일에 초선 의원들하고 이런저런 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화된 것도 없고 공식화된 것도 없다면서 이제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오늘 당대당 통합을 또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향후 절차는 각 당의 추인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요. 당원 당규상 양당 모두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민주당의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그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네. 2부에서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문제는 2부에 주로 다루고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포함된 선대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교착 상태인데 진 작가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포함 안 된 선대위라는 것은 상상 가능하지 않고요. 그건 상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예. 뭘 봐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옛날 세력들, 국민의힘의 옛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학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예. 반면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따뜻한 보수로 갈 수 있고 경제민주화?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가 걸려 있고 두 번째로는 선거운동을 치르는 방식인데 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혁신에다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그 합리적인 보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로 확 혁신하자. 그래서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던지자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저쪽에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문이면 다 막 받자. 예. 그러니까 김한길 같은 분이 이제 딱 그거인 거죠. 그분들이 볼 때는 김한길을 딱 내세우게 되면 반문의 상징성이 생긴다라는 거고 김정일 위원장이 볼 땐 이것도 옛날 사람들 데려다 뭐 하자는 거냐 이런 거고 그래서 후자로 가게 되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반대가 되는 거고 전자로 가게 되면 혁신으로 가게 되면 포지티브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혁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 소장님. 예, 그 자유지상주의 말씀 잘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 선두에 서 계신 분이 윤석열 후보의 밀턴 프리드먼 인용이 지금 여러 차례 나와서 이분이 지금 김종인 박사하고 의견을 맞출 수 있을지 뭐 당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건 모르겠는데 대통령에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기본 철학이 반영될 텐데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지를 지금으로서 모르겠네요. 근데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꼭 한 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부의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을 갖다 완전히 또 자유지상주의에 무슨 극단으로까지 이렇게 아니요, 또, 밀턴 프리드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이 뭐 120시간 노동도 합의하면 할 수 있다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 논쟁은 2부에서 나중에. 저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짧게 정리해 주시면. 그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92명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이고요. 예.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506명으로 어제에 예. 이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정부가 당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했던 기준이 500명이거든요. 계속 이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0.8%라는 점입니다. 이틀 연속 80%대인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예측에 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 우려 목소리 내는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을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확진자와 중증 환자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인을? 4차 대유행이 좀 지속이 되어서 확진자가 누적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 주말을 계기로 오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위드 코로나 영향에 의한 그 확진자 수와 중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 위드 코로나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할 때 그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 80% 되면 확진자 10,000명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지금 한 3,000명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 상황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까? 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면역 저하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대부분 백신 접종 후에 한 달 이후부터 돌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층 60대 이상은 면역이 그 기간이 짧고 또 면역 형성 자체가 적게 되다 보니까 이 면역 자체에 대한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60대가 지금 30% 이상을 지금 확진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60대로 인해서 중환자가 지금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많이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달 이후부터 돌파 감염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진중권자와 김성애 소장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진 네. 작가님. 지금 돌파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돌파 감염률이 지금 사실은 얀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260명은 굉장히 높고요. 모더나가 제일 작기는 합니다만 0.1% 정도 전 인구에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교수님이 지금 중환자 병상이 서울은 80% 차 있고 지방은 아직 여유가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의 이전에 의한 이 80% 좀 낮추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너무 멀어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서울에 있는 중환자는 서울에서도 이동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끼거나 에크모를 사용하는 분들을 저희가 중환자라고 하기 때문에 예. 같은 병원 내에서도 환자가 호전되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동시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매우 저는 좀 불합리하다. 수도권은 수도권을 따로 분리를 해서 중환자 관리를 해야 되고 수도권에 있는 한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중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병동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병원의 협조를 받거나 이미 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 느는 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만들 때는 해외는 1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를 보다가 코로나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중환자 병실은 다 오픈 개방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다 퇴소를 시키고 그것을 시설 투자를 해서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만든 중환자실이 40개 정도가 나오려면 큰 대형 병원 하나가 다 지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 의료 문제에서 사실은 지금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그 부스터샷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고령자가 지금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고령자가 한 50만 명 정도가 부스터샷을 맞으셨고요. 얀센이 45만, 전체적으로는 한 2.6%인 134만 정도가 부스터샷을 맞으셨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보다는 아직 부스터샷이 많이 맞지 않은 상태고 특히나 미접종자들에 의해서 지금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고위험군은 부스터샷을 격려를 해야 되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부작용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또 중요한 방점으로 이제 재택 치료로 어떤 환자에 대한 관리를 좀 이동하자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재택 치료의 문제점 우리 교수님께서는 많이 지적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재택은 치료가 아니고 재택 대기 상태입니다. 아하, 대기.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병원에 입원을 못하기 때문에 재택을 했던 것인데 국내에서는 아마도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고위험군도 돌파가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하에 재택치료를 늘린 겁니다. 예. 사실은 전담병원을 다 채우고 나서 입원을 못하는 분들이 재택이 돼야 되고 특히나 60대 이상은 돌파가 돼도 중증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정부는 지금 취약시설에서만 확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일반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이 늘어서 수도권에서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견해는 60대 이상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전담병원에 우선적으로 무증상 상태에서 입원을 하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폐렴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기에 치료하게 되면 중환자 발생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병원은 중소병원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고 그곳에서 초기에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중환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중환자 줄이는 방법 중에 또 좋은 게 획기적인 방법이 이제 먹는 치료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식약청도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상하고 좀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먹는 치료제 머크는 연내 승인이 되게 되면 아마 연말 정도에 복용을 할 수 있지만 입원 환자의 한 50%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규모 연구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면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약 자체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 보긴 어렵고요. 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이상은 우리가 이 방역이나 이런 병상 유지가 되지 않으면 먹는 치료제를 아직 복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부에서는 지금 상태가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 비상계획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이걸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약시설, 요양시설에서 우리가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안 되면서 거기서 N차 감염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중환자 확진자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가족 감염이나 사회에서 감염이 되는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지금 사실은 병상에서 치료가 안 되면 중환자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시설을 특히 생활치료시설은 치료 대기 상태가 아닌 인력을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생활치료시설로 만들어서 전담병원 직전에 치료시설로 투입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통합해서 중환자를 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조금 중환자 보는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은 서울의 단독으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일부분 방역 강화와 의료에 관한 서킷 브레이크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만이라도 일단은 그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된다. 서킷 브레이커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일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라는 건 어떠니까? 서울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서울 지역에서 예. 우리가 의료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동량 감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정부 방침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꼭 포함되어야 될까요? 비상계획을 발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모임 제한해야 되고 인원수 제한 필요한 거죠?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부 제한이 조금 필요할 텐데 자영업자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병상 준비는 지금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배분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랄까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시는 그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피로하실 것도 같은데 현 상황을 또 어떻게 좀 이해하시고 함께 이걸 극복해야 될지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시면요. 네, 서울에서의 확산세는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의 확산세를 우리가 좀 안정화시켜야 되고 여기에서 의료 체계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께서는 이동량 감소를 꼭 해주시고 정부로서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환자가 되지 않도록 기초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새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자, 전문가 말씀 들었는데요. 참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전문가 말을 따라야죠.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예, 참 진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잡는 건데 뭐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상희 소장님. 예,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뭐 저도 진작 같은 말씀 동의하는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좀 더 많이 코로나 걸리더라도 방역 풀자 이렇게 겉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간에서 어떤 묘한 접점을 잘 찾도록 노력하고 저부터도 저녁 약속은 좀 안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또 오늘 수능이 끝나면 또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 상황에서 또 시내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뭐 광란의 밤을 보냈으니까. 이 수험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땐 이렇게 저기 통행 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런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광란의 밤을 원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가만히 있어라고 어른들이 얘기하기가 좀 못한 게요. 예. 어른들도 지금 굉장히 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네. 그래요. 이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주말에 갔는데 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온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맺힌 것들 터트리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쪼이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저 전문가 말씀 주시고 박찬호님은 이제 공공병원 또 의료 인력을 늘려서 또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또 국민들도 지쳤지만 의료인도 굉장히 많이 지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내일 또 대책 발표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좀 돈 낭비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공공의료를 좀 확충하는 방향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이런 데 쓰여야 돼요. 예, 말씀하시는 천은민 교수 주장도 이 부분을 또 이제 어떠한 그 코로나 전담병원에도 국가적인 많이 투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